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사구시 1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1강인데 제목은 요즘 제일 주목을 받는 사람이죠. 손혜원의 기획투기. 손혜원이 투기 아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기 중에서도 여러분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아주 교묘한 기획투기입니다. 그것도 그 기획투기를 누가 도와줬다고 볼 수 있냐 하면은 청와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손혜원의 기획투기, 청와대가 보인다로 잡았습니다. 손혜원 얘기를 꼭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하고 그것도 이 정당이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요. 너무 엉터리예요. 실사구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손혜원이 문재인 정권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거부터 이해해야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은 이 문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손혜원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좀 사진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사진을 보면은 권력이 보이죠.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최고 권력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카메라에 찍힌 그 거리가 곧 권력 서열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물론 대통령 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이후에 대통령 되니까 지금 손혜원은요, 지근거리 정도가 아니죠. 아예 딱 달라붙어 있죠. 이런 포즈는요, 정말 제대로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한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포즈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손혜원은 무지무지 친하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손혜원이요, 선거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사진인데 문재인이 한 지역구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손혜원과 문재인의 관계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2016년 3월 24일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되자, 2016년 선거가 되자 특별히 문재인이 신경 쓴 지역구가 어디냐? 아마도 제일 많이 신경 쓴 지역구 같아요. 손혜원 지역구. 그래서 그래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문재인과 손혜원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진은 김정숙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어디로 달려가면 숙명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김정숙의 행동 양식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딱 나와요.
보통 그죠? 대통령 부인의 행동은요, 그 대통령이 지향하는 어떤 곳에 첫 번째로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가 그 사람이 지향하는 점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요, 여기는 김정숙, 물론 문재인은 아닙니다만은 김정숙이 자기 출신 여고에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공적인 마인드보다는 사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딱 보여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마이크 들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손혜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과 손혜원도 이는 정말 각별한 사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작년에도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오는데 작년에 문재인이 여자분이 손혜원 어머니예요. 손혜원 어머니인데 손혜원 아버지가 작년에 훈장을 받았거든요.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어요. 애족장을 받았는데 애족장 받은 사람이 51명인데 그 중에 2사람이 뽑혀가지고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중에 손혜원 어머니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손혜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6번 서류를 제출했다가 심사에서 6번 다 탈락했어요. 그러다가 11년 만에 이게 언제도 탈락했냐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탈락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와서 훈장을 받게 됐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손혜원의 부친은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 선전하고 동아 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건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손혜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배려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자격에 대해서 내 시비를 거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번번이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광복 2주 이후의 행적이다. 이래가지고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에 탈락, 2007년이면 누구 때입니까? 노무현 때죠, 그죠? 탈락한 뒤 11년 만에 다시 응모를 했는데 이래요. 전화로 신청을 했대요. 이걸 2월 달에 전화로 신청했대요. 전화로 손혜원 오빠가 2월 달에. 그러고는 6월 달에는 전화로 신청했는데 전화로 신청한 경우는 요 경우 하나뿐이라 그래요. 117명 중에. 또 2월 달에 신청했는데 6월 달에 가가지고는 말하자면
기준을 확 바꿔버립니다. 말하자면 손혜원 아버지도 해당되도록 싹 바꿔버려요. 확 바꿔버려요. 그럼 이건 뭡니까? 손혜원 아버지가 해당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테니까 신청하라 해가지고 전화로 신청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일종의 위인 설훈입니다.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쭉 봐왔죠. 그죠? 사진 4장으로 봐왔죠. 봐보니까, 야, 정말 특별한 강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요즘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손혜원 사건을 실사구시해보자.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지 실사구시해보자. 그래서 실사구시를 해본 결론은 뭐냐면 이건 기획투자다. 더구나 권력형 기획투자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에서 11월 사이에 손혜원이 목포에 있는 건물들을 구입을 하는데요. 이때 또 딴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이 건물들을 구입하라고 막 바람을 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람 넣은 사람이 한 300명 된다고 그러죠. 자, 이걸 알자면요. 문재인 대통령 되는 과정하고 이게 하고 병행해요. 똑같이 가요. 에? 2월 27일 날 문재인 선거 캠프 더 문캠이 출범을 하는데요. 이때 기사를 보면 이래요. 문 전 대표 측 손혜원 홍보 부본부장은 27일 선거 캠프 이름을 더 문캠으로 짓고 상징 이미지는 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문 전 대표의 성인 문을 뒤집은 글자다. 이런 발상 자체도 참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어쨌든 이 더 문캠이라는 장명을 누가 했냐 하면은 손혜원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1등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문캠이라는 게 채택됐거든요. 그건 뭡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런 결정에 있어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파워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어디부터 나오겠어요? 후보로부터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대통령 후보가 되면요. 모든 것은 후보의 말에 따라 다 결정됩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사실상 이 시기에 민주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그죠? 그래서 문주당이라고 그랬죠. 이 문주당에서 손혜원이 당 이름도 짓고 그 다음 캠프 이름도 지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홍보 부본부장이라면은 그 당에 있는 정강정책 대통령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죠?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빠삭하게 알아야 되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혜원이 2017년 3월에 문제의 그 목포 지역에서 첫 번째 부동산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4월 4일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고 그 얼마 있지 않은 4월 9일 날 문재인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공약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뉴타운 개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구도시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개발이 덜 된 지역들, 그거를 말하자면 이 아파트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건물들, 도로와 건물들을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또는 어떤 특화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관광지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도시재생에 매년 10조 원을 투입한다. 매년. 그래가지고 매년 100개씩 개발하고 임기 내에 500개 동네를 살려내겠다. 이런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 이게 뭐하고 딱 맞아떨어집니까? 목포 그 지역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포가요, 이 방면에서 제일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선택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2017년 11월 14일 문재인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교문위 회의 날인데, 이전에 요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따. 총 부동산을 6건을 구입을 해요. 6건 구입한데, 이 6건은 다 자기 조카라든지 보좌관 관계되는, 말하자면은 관계인들이 구입을 합니다. 이 시기까지는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손혜원이 목포 원도심에 대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사람 핵심 친문이죠,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문재인이 방문하고 이 선거 유세에 나가고 해가지고 막 초점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은 게 손혜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최측근, 가장 가까운 핵심 인사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좀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지인들한테는 여기 땅 사라, 집 사라 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 원주민들한테는 팔지 마라, 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자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복덕방 데리고 다니면서 팔으라고 요청합니다. 원주민한테 팔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러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목포 그 지역을 좀 띄워놔놓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이 민주당 간사로 있습니다. 손혜원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누가 제안한다? 손혜원이 국회에서 문화재청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손혜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목포의 문화재를 언급합니다. 목포에
근대 문화재인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며 이들을 제대로 보수하면 대단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을 꺼냅니다. 근데요, 이 목조주택이 뭐냐? 한옥이 아니에요. 초가집도 아니에요. 기와집도 아니에요. 누구 집? 일본 집입니다. 일본 집. 흔히 적산가옥이라 그러죠. 그죠? 일본 제국이 대규모 이민을 하죠. 일본 사람들 한국에 막 보내가지고 이민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살던 집이 소위 적산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그죠? 목조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기입니다. 목조주택 맞기는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 목조주택? 일제시대 일본인이 살던 목조주택입니다. 일본 양식에. 그래서 각 시도별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그걸 지원해주라. 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문화재청 박영근 차장은 즉답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 4대 고도, 전주, 공주, 부여, 경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그 예산 배정을 고칠 수 없냐? 그러니까 박 차장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요, 11월 14일 날 손혜원이 이렇게 요청했죠. 그죠? 요청했는데 2018년 예산에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손혜원이 요구한 그대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산까지 배정이 되는 겁니다. 500억이. 2달 뒤인 2018년 1월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건의한 그대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사상 최초의 면단위 문화재 개발 사업 공모를 받게 됩니다. 면단위라는 것은 읍면하는 그 면이 아니고 지역 단위, 공간 단위. 그 중에 11곳이 응모를 해가지고 3곳이 선정됐다. 그 목포, 또 군산, 영주 3곳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14일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청 자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손혜원이 요구한 이후 한 달 사이에 손혜원 요구대로 사업이 신설되고 예산이 배정됐다. 이게 손혜원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 다음에요. 12월 14일에는 그러니까 11월 14일 한 달 후죠. 그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 목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이 선정이, 두 곳이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총 592억 5천만 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청, 문화재, 아까 얘기한 손혜원표 문화재 선정 작업. 그죠? 손혜원표 문화재 선정 사업. 그게 신설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자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 손혜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뭘 하기 시작하냐? 땅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땅과 집,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누구 명의로 샀어요? 조카나 보좌관 관련인이나 이런 사람 명의로 사다가 이때부터는 사실상 남편이 주인인, 그 부부가 주인인 문화재단 명의로 땅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16건 매입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사업이 확실해지자 완전히 이제 조카니 뭐니 이런 거 다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자기들이 딱 구입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관련자 매입은 없다. 그러자 이제 2018년 1월에는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모가 있었고 3월에는 손혜원이 은행으로부터 11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중에 7억 1천만 원을 문화재단에 기부를 해요. 이 문화재단에서 땅을 막 매입을 한 겁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산다.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죠. 그죠? 한 달에 이자가 30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죠? 이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결정되는 거는요 6월 22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정돼 가지고 이게 공고되는 거는 8월 6일인데 그 이전에 땅을 살면서 몽땅 이 지역 내에 땅을 사는 거예요. 요 공간 내에 말하자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의 땅을 전부 사는 거예요. 그 정보를 모르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2019년 1월 15일 SBS에서 첫 보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을까? 손혜원이 민주당 교문위 간사니까 그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자, 손혜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손혜원이 국립박물관에 인사 압력을 넣은 게 있어요. 인사 압력. 복수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7년부터 우리 박물관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존 처리를 담당하는 학예사 A씨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누가? 손혜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A씨 인사 문제를 손혜원이 거론했다. 이 사람 왜 전문가인데 너가 안 받냐? 이 사람 좀 받으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박물관 관계자는 손 의원의 이런 요구에 박물관 내부에서는 격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안다. 그래가지고 결국 손 의원의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를 않았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자리 하나, 그것도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그죠? 예? 낮은 칠기 전문가 좀 하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전혀 실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손 의원 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문위 민주당 간사 수준 가지고는 이런 일조차도 불가능하다. 이게 확인된 거죠. 그런데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지정 작전은 11월 14일 날 국회에서 발언한 이후에 단 한 달 만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사실 이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뭐 여당 간사든 야당 간사든 간에 한 사람이 신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달라, 그것도 규모가 5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게 실현된다는 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또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죠. 정부에서 제안한 주도한 사업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가 사업이 신설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댓글 단 분이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문화재청이 손 의원의 예산 못 바꾸냐는 질의 한마디에 그 고도에 다 배정되어 있다 하니까 예산 바꿔가지고 일 처리하자고 한 거죠. 그죠? 500억을 따냈다. 2달 만에. 사실은 2달 만이 아닙니다. 한 달 만입니다. 기재부 예산실장이 공무원 서열 넘버원이다. 이건 알겠죠. 그죠? 거기서 다 결정하니까. 뭐 예산이 다 거기서 결정되니까. 이 사람을 움직인 것은 초권력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초권력은 어디겠어요? 청와대 권력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3, 4선 의원도 10억 예산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초선 한마디에 기재부가 500억 예산을 문화재청에 준다? 정수기가 누구예요? 세긴 세구나. 그 500억이 목포 문화재 거리에 투입될 거고 거기에 손년 뭐 누구겠어요? 손 의원 주택이 20채가 있고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 의원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 정보 가지고 투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예 기획부동산을 한 거죠. 그걸 누가 받쳐줬다? 청와대가 받쳐줬다. 안 그러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이 제가 무슨 일이든지 100%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100%라는 건 사실 뭐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존재하기 어렵죠. 99%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 사진으로만 봤어도, 그죠? 문재인 후보 핵심 중 핵심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손혜원이. 그 다음에요. 김정숙하고도 아까 사진으로 봤죠. 그죠? 근데요, 김정숙과 관련한 또, 숙명여고 전성시대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숙 모교 숙명여고 전성시대, 권력기관의 포진, 숙명여고 출신들이 전성시대를 맡고 있다.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은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이고 조현옥 인사수석 등과 검찰총장 대사 부인들도 숙명여고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중여고 동기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특히 지금 뭐예요? 이 취임식 한 날 바로 같이 행동하는 거 보면요. 그건요, 보통 관계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날 바로 끝나자마자 손혜원이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행동하죠. 그죠? 그거는 간 설계까지 다 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입니다. 손혜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내일 기대표 모임인데 숙명여고 뭐 62기인가 그래요. 대표 모임인데 거기에 가야 되겠대요. 거기 같이 하자고 전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혜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혜원은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혜원의 이 기획투기가 얼마나 요게 아주 막 교묘하냐 하면요. 영악해요, 아주.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꼭 먹고 알 먹고 투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보통 투기꾼 거면 투기하면 욕을 얼마나 먹어요. 그죠? 그렇죠? 욕을 어마어마 먹는데 지금 투기를 하고서도 뭐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 지킴이로 포장이 되어 있죠. 예? 대단한 여튼 그런 어떤 뭡니까? 이 사람이 이름 장명 전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들어낸 데는 막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착한 사업, 문화재 지킴이 같은 착한 사업을 해가지고 명예를 얻고 명예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거기 투기를 수십 군데 해가지고 그죠? 그거 가지고 무력도 채우고 이 두 가지 욕망을 다 채우는 수법을 쓰는 겁니다. 명예욕과 물욕을 다 채우는 수법. 빼어나죠? 그래서 그 수법이 뭐냐 하면은 휘황찬란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냐?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문화재는 뭐예요? 적산가옥이다. 적산가옥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박수 치겠어요? 미친 뭐 이카겠죠.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는 포장을 딱 해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착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킴이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손혜원은요, 까면 정체가 다 드러날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 딱 알거든요. 그 다음에 목포 같은 데 있잖아요. 과거에는 굉장한 전국 5대 도시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영호남 차별 때문에 그죠? 많이 떨어졌죠. 낙후돼 있죠. 특히 낙후된 곳이 이제 도심 지역이죠. 구도심 지역이죠. 원래 도심. 그래서 죽은 도심을 또 살린다. 그 다음에 목포도 살린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명분이에요. 이런 휘황찬란한 명분을 싹 그 껍데기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이밍입니다. 문화재로 네이밍하고 죽은 도시 살리기 네이밍하고 목포 살리기 네이밍하고 이러는 겁니다. 참이슬 소수에 참이슬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네이밍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또 어떤 사기를 치냐 하면요.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사재를 투입해가지고 문화재를 지켰다 그래요. 이 말에 사람들이 또 쏘아 넘어가거든요. 아니, 거기에 집 사면서 그러면 사재를 안 들이고 어떻게 사요? 아니, 내 돈 안 들이고 사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야 되는 걸 마치 그게 무슨 거대한 희생이 되느냐, 아주 엄청난 미담이 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장난에 싹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챙긴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아직 아무것도 없죠. 안 팔았으니까. 그건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력을 채우는 방법도 보면요, 아주 진짜 가증스러워요. 초기에는요, 자기나 자기 남편 또는 문화재단 이름으로 안 사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국회에서 있잖아요, 그죠? 손혜원표 문화재 지정 사업이 딱 확인되자, 그래서 예산 배정까지 확인이 되자 그때부터는 막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SBS에서 언제부터 구입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튼 국회에서 11월 14일 날 얘기하고 한 달 후부터 남편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로 막 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경 최소 지금까지 확인된 게 16건이나 구입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사건의 본질은 손혜원이 권력을 이용한 기획투기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획투기인데도요, 그 수법은 너무나 교묘해요. 겉으로는 엄청난 명분을 딱 처발라 놓고
속은 아주 약삭빠르게 간 볼 때는 자기 명의로, 자기 그 남편과 부부 명의로 안 사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자 그때부터 막 이 문화재단 이름으로 왕창 구입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욕망을, 명예욕과 물욕을 동시에 추구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BS 보도에 의해서 이 들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들통 났을 때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도 가증스러워요. 내가 가증스럽다는 말을 왜 자꾸 하느냐 하면요, 이 손혜원이가 신재민한테 가증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신재민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뭘 세상 물정을 좀 몰라서 그렇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그게 뭐 죄인가요? 이 들통나자 곧바로 진영 전쟁, 적대 프레임을 딱 치고 나옵니다. 적대 프레임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SBS가 나를 밟아 죽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손혜원이 그 뭐라고 밟아 죽이려고 그래요? 손혜원이는 밟아 죽일 만한 그런 정치적 거물이 아니에요. 이 보도를 보면은 손혜원이 목포 조카집 사진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거 보면요, 너무 웃겨요. 허름한 집을 자기가 샀다 그래요. 원래 투기는요, 허름한 집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논하는 투기예요. 말이 안, 그러니까 남들이 싹 속을 만한 말만 싹싹 가래가며 해요. 그래가지고 이 진영 전쟁으로 몰고 가는데 어떻게 몰고 갔냐 하면은, SBS는 태영건설, 이민은 언론, 그러니까 토건족 언론으로 몰고 규정하고, 자기는 무슨 행세를 하냐면 문화재 지킴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문화재 지킴이가 이기겠죠, 그죠? 그런데요, 이건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투기꾼이에요. SBS가 투기꾼이라는 게, 토건족도 투기꾼이고, 그죠? 아파트 지어가지고 노날락하는 거고, 이 사람도 투기꾼이에요. 좀 더 고급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S, 토건족, 자한당, 이걸 하나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조중동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수구 세력 때 자기는 문재인하고 아주 친한 문재인 진보 세력, 문재인과 진보 세력, 이 둘의 싸움이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 일이 터져서 SBS 보도 이후에 그 언론 보도의 댓글들을 보면요, 문바들이 완전히 퍼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손혜원 공격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 밑에 가면 막 겨우 찾아볼 수 있고, 이 문바들이 그죠? 전부 막 누구 공격해요? SBS 공격. 토건족이다, 이재명이 죽이기 했다, 여튼 온갖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혜원의 행위에 대한 실사구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무조건
손혜원을 옹호하고 손혜원을 비판하는 SBS를 융단 폭격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진영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실사구시를 아주 교묘하게 회피해버려요. 저는 지금 실사구시하고 있는 겁니다. 찬란한 미화를 하고, 그래서 문화재 살리기, 그 다음에 원도심 살리기, 목포 살리기 이런 운동을 하고, 또 그 말장난을 해가지고 투기하면서 그걸 사재를 마치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사재를 막 갖다 부은 것처럼, 버린 것처럼.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조폭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깡패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참 씁쓸하다. 내가 얘기하면서도 참 입이 써요. 손혜원이가 목포 투기가 사실이라면은 자기 전 재산, 의원직 다 포기하겠다. 목숨까지 걸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자폭 테러단. 이 사람은요, 너무 잘 알아요. 네이밍 전문가잖아, 그죠? 이름 짓기 전문가잖아, 그죠? 껍데기 이름하고 속이 다르다 하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투기 아닌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문바들이 한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곡된 보도로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SBS. 이렇게 아예 SBS에 낙인을 탁 찍어버려요. SBS 보도는요, 손혜원에 대해서 낙인 거의 안 찍어요. 사실 보도해요. 근데 손혜원은 어떻게 하냐? 낙인 찍기를 해요. 그 실사구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SBS는 나쁜 놈들이야. 토건족이야. 쟤들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것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SBS한테 나는 전재산과 목숨과 의원직을 걸었는데 너는 뭐 걸래? 이게 그죠? 말하자면 깡패 싸움판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깡패 대결로. 이것도 진영 대결이에요. 이렇게 진영 대결로 가면요, 야, 정말 이 손혜원이는 이 투기 안 하는 게 확실한 모이다 말.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 말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구시를 회피하는 아주 악랄한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실사구시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나경원이한테도 의원직과 전재산을 나와 함께 걸자고 얘기합니다. 나경원이가 뭐야 그거 걸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사실을 밝히는 문제를 A팀 대 B팀의 결사적인 싸움, 생사 게임으로 몰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 편은 전부 나한테 박수 치리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편싸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작성해 놔놓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탈당을 했대요. 왜 탈당했을까? 예? 왜 탈당했을까요?
당에 있으면 당에 부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에 부담될 게 뭐 있어요? 민주당이 뭐 투기해서요? 아닙니다. 뭐가 부담돼요? 청와대가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무소속 웃긴데 뭐. 이 아주 궁지에 몰렸죠. 그죠? 부동산 우선 건수가 뭐 너무 늘어났죠. 9건 그랬는데 10건, 16건, 20건, 문제는 25건까지 나와요.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기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연히 이 사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권력형 비리가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자꾸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김정숙하고 이 손혜원하고 절친이다. 그러면 관계돼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래 되니까 청와대에서 고리 끊기 하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정도는 아니고 아예 저 손혜원과의 관계를 있잖아, 그죠? 확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탈당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김정숙과 손혜원이 특별한 관계라 아주 극도로 친한 관계. 라는 게 이제 갈수록 더 밝혀지고 오늘 제가 밝힌 정도도 뭐 금방 느낌은 오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문화재청에 압력 넣었다는 의혹들이 그죠? 나올 수 있어요. 김태우, 신재민 같은 사람 안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고리를 끊어버렸다. 근데요, 이 사건은요, 박근혜 최순실급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게 적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선 문재인 정권과 손혜원의 위험한 역사인식이 너무나 위험해요. 이 사람들. 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좀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물 15채와 그 일대 공간 2018년 8월 6일 문화재청에 의해 11만 4,038제곱미터가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지정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조 가옥이라 그랬죠. 그죠? 그 목조 가옥의 실체가 뭐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일본식 건축물 15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내에 포함된 주요 등록문화재는 일제강점기 후쿠다 농업주식회사의 사택이었던 목포 번화로에 있는 일본식 가옥 1, 2, 3 등등입니다. 이 밖에도 적산 가옥을 개조한 카페, 일제강점기에 고급 요리집과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창성장, 이게 뭡니까? 손혜원이나 그렇게 국회에서까지 자랑했던 외국인이 열광한다는 완전히 창성장 뭐예요? 광고 여성으로, 광고 우먼으로 나선 그곳이죠.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도대체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시기, 우리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시기를 요즘 뭐라고 불러요?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죠. 나는 일제강점기란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식민지 시기였으면 식민지 시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반성하고 청산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이런 식으로 일본 놈 나쁜 놈이야 이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식민지 시기에 그죠? 일본인이 거주하던 일본식 건물이 한국의 근대 역사 문화유산이다. 근대 문화재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식민지가 그래 자랑스러워요. 일본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이 일본 그 이민 와가지고 한국인을 착취하고 지배하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미쳤어요. 자유한국당도 이런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어요.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요? 조선 청독부 건물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뭐를 세웠어요? 국립박물관 세웠죠. 적산가옥이라는 게 이게 일본 제국 식민지 지배 수탈의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예요. 그 사이에 그죠? 조금씩 더디지만 청산해가지고 일제 잔재가 그죠? 그래도 많이 청산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국가보안법과 적산가옥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이런 시기에 적산가옥을 목조주택이라는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게 네이밍입니다. 목조주택이라는 게요. 거풀을 딱 덮여 씌워가지고 한국의 근대 역사 문화재로 만들어내는 게 손혜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고, 이런 적산가옥 지역을 통째로 문화재로 아예 지정을 해서요.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돌아와요 부산항인가? 이제는 돌아와요 목포항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제 식민지 시기를 기념하고 싶어 할까? 내가 참 묻고 싶어요. 왜? 돈이 되니까. 이런 시기를 할 것 같으면은 조선 총독부, 나중에 중앙청으로 쓰였죠, 그죠? 이 폭파했죠? 해체했죠, 그죠? 이거 다시 복원해야 돼요. 얼마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데인데. 적산가옥에 비교하겠어요? 이거는 국보급이에요. 그래 되면은. 신사도 복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포의 그런 적산가옥을 등록문화재로 하고 그 거리 전체를, 그것이 있는 거리 전체를 그 문화공간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반민족적인 극친일 조치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한당보다도 더 친일 정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손혜원 게이트가 아니고, 사실은 손혜원 사건이 아니고 정권이 뒤에서 봐준 정권 게이트다. 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손혜원 목포 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보좌관 남편이 매입했다. 여러분들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요 사진. 이런 정도를요, 더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거예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려고 그렇다면요, 우리나라 이런 집은요, 한 10,000채 이상 돼요. 전국 곳곳에 많아요. 아직 덜 개발된 데는. 이 집이 문화재적 가치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 미쳤다 싶어요. 아니, 이게 한옥도 아니고 정말 보존 가치 있는 초가집도 아니고 일제시대 집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얼른 보기도 집 규모가, 그죠? 최소한 한 80평 이래 정도는 돼 보여요. 상당히 커 보여요, 집을 보면. 여기까지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냐. 그죠? 상당히 커 보여요. 이게 얼마냐? 4,500만 원입니다. 투기할 만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심이 뜨면은 이거는 4,500만 원만 하겠어요? 4억 5천만 원도 못 사요.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떤 진짜 역사적 의미가 있냐? 일본이 만들어낸 건물이라고 기념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전남 목포 구도심에 있는 지상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이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손의원 보좌관의 남편은 2017년 9월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있는 지상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을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이, 그죠? 요 건물 있죠, 그죠? 요 건물보다가 땅은 더 넓은 것 같아요. 땅은. 이 건물은 3층이니까. 그런데 뭐 요건 2층이라고 그렇지만, 이 건물은요, 최소한 20억은 갈 거예요. 최소. 목포가 좀 대구보다 이제 좀 싸다 하더라도, 그죠? 이 4,500만 원은 정말 껌값이죠. 껌값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였다. 목포에서. 목포도, 그죠? 5.18 때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어요. 건물 앞에는 5.18 민중항쟁 목포 사적지 15호라는 표석도 있어요. 약국 주인은 고 안철씨로 5.18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고, 이후 5.18 유공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정됐다. 근데 이걸요, 선호회도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큰 도움을 준 동아약국이 있던 자리다. 그러니까 5.18의 사적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보좌관이 여성 보좌관의 모양이에요. 남편이 칼국수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저희가 사면 안 됐냐 하기에 그러라고 했다. 건물의 역사성을 잘 아는 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 건물을 사들여 5.18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데 돈 좀 내놓으면 안 돼요. 4,500만 밖에 안 한데 목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 건물은 손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매입하고 11개월 뒤 목포 옛 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때
아까 8월 6일 날 지정됐다 그랬죠. 그죠? 지정될 때 별도로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지정되는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수리가 보수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도 지급된다. 금년도 이 지역의 예산이 이 고치는 예산이 24억인가 그렇대요. 문화체청이 손혜원 요구대로 한 달 만에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와대에 개입 안 하고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정신 나갔는지 일제시대 일본인 건물을 보존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재로 만들겠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진짜 목적이 뭐냐? 이것을 숙박시설,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지화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 관광지가 되면은 확 오르겠죠? 4,500만 원이 얼마 된다? 몰라. 그러면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손혜원의 목포 투기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급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